자, 21차시 비상교과서 80에서 82쪽에 해당하는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2 물질의 규칙성과 성질의 마지막 소단원이 되겠고요. 물질의 정기적 성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취 기준은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을 정기적 성질에 따라 구분할 수 있고, 물질의 정기적 성질을 응용하여 일상생활과 첨단 기술에서 다양한 소재로 활용됨을 인식한다가 되겠고요. 주로 이제 그 원자에 대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정기적 성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어디에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기적 성질에 따른 물질의 구분 방법이 있는데요. 그걸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리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복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자와 자유전자가 이제 어떤 개념인지를 보면, 일단 원자의 구조는 보면 중심에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핵이 있고요. 그 주변에 이제 전자가 돌고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원자 내 전자들은 원자핵과의 전기력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속박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원자들이 결합할 때 원자 간의 상호작용과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원자에서 떨어져 나와서 원자핵에 속박되어 있지 않고 물질 내를 자유롭게 이동하는 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하고요. 이 자유전자가 이제 얼마나 많고 적으냐에 따라서 물질의 정기적 성질이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박되어 있는 전자는 전하를 운반할 수 없지만 원자핵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난 자유전자는 전하를 운반할 수가 있는 상태이고요. 우리 교과서 81쪽에 있는 그림에 보면 이렇게 약간 개념적인 그림으로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이게 원자핵입니다. 그래서 전자야 우리 사이에 전기력이 작용하고 있어 나갈 수 없어, 이렇게 전자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원자핵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난 이 전자들은 이 사이를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기적 성질에 따라서 물질을 구분하면 이 자유전자가 많아서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철, 구리, 금, 이러한 것들이 있죠. 이러한 것들을 도체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 자유전자가 거의 없어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물질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무라든지 유리,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 부도체라고 합니다. 물리학원에서는 좀 절연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기는 하는데요. 우리 통합과학 교과서에서는 제가 몇 가지 교과서를 살펴보니까 이 부도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둘 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도체라고 하기도 하고 절연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반면에 약간의 불순물을 첨가하거나 에너지를 가하는 등 특정 조건에 따라서 자유전자가 생겨서 전류가 흐르기도 하는, 어떤 조건에서는 잘 흐르지 않고 또 어떤 조건에서는 흐르기도 하는 이런 녀석을 반쯤 도체다라고 해서 반도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반도체는 이제 주로 14족 원소에서 일부 있는데요. 이 2가지 정도는 여러분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에서 종종 등장하고요. 좀 외우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규소가 있고요. 영어로는 실리콘이죠. 그래서 미국에 보면 실리콘밸리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요 규소를 기반으로 하는 이 반도체 산업으로부터 발달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요 규소의 영어 이름이죠. 실리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실리콘밸리라고 이렇게 지역 이름이 있죠. 그리고 이제 옛날 사람들은 이제 게르마늄이라고 배웠는데요. 요즘은 이제 저마늄이라고 발음이 바뀌었습니다. 원소 기호로는 G이죠. 이것도 이제 대표적인
14족 원소로서의 그 반도체 예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요거는 이제 미래형 교과서의 개념도 그림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도체는 이제 이렇게 자유롭게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녀석이고, 요 부도체는 자유전자가 거의 없고 대부분 전자가 원자핵으로부터 속박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류가 잘 통해야 되는 이 부분은 구리와 같은 도체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전을 방지해야 되고, 또 요 둘 사이에 전기 신호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요 부도체인 고무와 같은 이제 피복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이런 구조가 바로 전선이죠. 우리 교과서에도 뭐 이런 식으로 도체와 부도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자유전자가 많이 있는 모습으로 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극 쪽에서 전자를 밀어서 요 플러스 극 쪽에서 전자를 당겨서 이렇게 전자가 이동을 합니다. 실제로는 사실 이게 전자가 이동하는 속도 자체는 굉장히 느리고요. 전지가 하는 역할은 이제 요 방향으로 전기장을 만들어 줍니다. 전기장을. 그러면 이 전기장에 의해서 음전하인 전자는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부도체의 경우에는 전지는 전기장을 만듭니다. 만드는데 이 전자가 이제 이동하다가 더 이상 이동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원자핵이 전기력으로 붙들고 있으니까, 속박되어 있는 상태니까 전체적으로 전자의 궤도가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찌그러지긴 하지만 이렇게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이동은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전기적 성질을 활용한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수 반도체의 개념은 뭐냐 하면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는 이제 반도체로서 원자과 전자가 4개인 14족 원소 중에서 규소와 점화륨 같은 녀석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은 이오탄 4개의 원자가 전자를 공유함으로 해서 이제 8개의 전자를 다 채우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녀석들이 열이나 전기 에너지 등을 가해서 그 높은 에너지 준위로 전위를 하게 되면 일부 자유전자가 될 수 있지만요. 대체로는 이제 자유는 낮은 에너지 상태를 좋아하죠. 그래서 이 상태로 있으면 이 전자들은 움직이지 못하는 이제 속박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에너지 띠 이론으로 보통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통합과 해설서를 봤을 때는 그 에너지 띠 이론까지 가르치는 것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출제되는 문제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교육과정 해설서나 이제 교과서로만 봤을 때는 그 에너지 띠 구조까지를 요구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그냥 요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요. 혹시 이제 기출 문제에서 그런 것들을 물어보기 시작하면 그것도 수업으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지금 생각으로는 한 요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순수 반도체는 이제 원자과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이오탄 원소들과 원자들과 전자를 공유하면 8개를 다 채워서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안정된 상태로 자유전자가 거의 없는, 그래서 이제 전기 전도성이 별로 뛰어나지 않은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불순물 반도체의 경우에는 순수 반도체에 약간의 불순물을 첨가하여 만든 반도체입니다. 보통 이제 ppm 단위로, 그러니까 한 100만 개 중에 몇 개 정도 비율로, 그러니까 규소 원자가 한 100만 개면 불순물이 그 중에 뭐 한두 개 정도 되는 그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불순물을 넣으면 전기 전도성이 좀 더 좋아지는데요. 그러니까 전류가 좀 더 잘 통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N형 반도체의 경우에는 규소에다가 원자과 전자가 5개인 뭐 인이라든지 비소 같은 것을 첨가합니다.
이런 원소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제 규소의 원자과 전자가 4개잖아요. 그거보다 이제 1개 더 많은 녀석을 첨가한 이걸 도핑이라고 합니다. 불순물을 첨가하는 걸요.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용어를 적어 놓을까요? 불순물을 첨가하는 이 자체를 도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도핑이라는 말은 사실 그 일상생활에서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하죠. 왜냐하면 그 마약 같은 경우에 이제 도핑 테스트를 하는 게 여기 몸속에 있는 마약 불순물이죠. 그거가 이제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도핑 테스트죠. 그리고 스포츠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약물을 복용한 경우에 도핑 검사를 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약물이 이제 우리 신체 입장에서는 불순물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원자과 전자가 5개인 녀석을 집어넣으면요, 이 인에 있는 원자과 전자 5개 중에서 4개는 인접한 규소 원자하고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채워지는데 나머지 하나는 있을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있는 얘네들이 있는 궤도보다 좀 더 멀리 있는 원자핵과 더 떨어진 궤도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자핵의 구속으로부터 어느 정도 이제 자유로워진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는 이제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상태들이 굉장히 많아서 쉽게 이동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찌 보면 이제 자유전자와 같이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유 결합하고 남은 전자 1개가 자유전자가 되어서 이 전자가 전하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 반도체보다는 이제 전기 전도성이 뛰어나고 전류가 잘 통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N형 반도체라 하는 이유는 결국에 이 전자가 네거티브 음전하를 띠죠. 그래서 이게 네거티브형 반도체, N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반면에 P형 반도체는 이게 P가 포지티브의 이제 첫 글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소 원자에 전자가 3개인 붕소, 알루미늄, 갈륨 등 이런 물질을 첨가하게 되는데요.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전자가 원자과 전자가 3개니까 요게 규소 인접한 규소와 이제 3개는 공유 결합을 하는데 하나는 비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얘는 이제 비어 있는 상태가 되니까 전자가 옆에 있는 전자가 이 비어 있는 요 상태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얘가 여기로 이동하면 여기가 비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비어 있는 상태가 여기로 이동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비어 있는 상태 자체가 마치 양전하가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는 그런 구멍이라고 해서 양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양공 자체는 고체 물리학에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정을 해서 해석을 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많은 현상들이 설명이 잘 되기 때문에 이 양공은 실제로 존재하는 입자처럼 우리가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양공은 전하로 치면은 플러스 전하라고 볼 수가 있어서 플러스에 해당하는 의미죠. 포지티브형 반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P형 반도체는 양공이 전하를 운반하는 전하 운반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물 반도체는 이제 순수 반도체에 비해서 이 불순물에 의해서 생기는 전하 운반자들 N형 반도체의 경우 자유전자, P형 반도체는 양공이 생기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더 뛰어나고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 소자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반도체는 그러면 어디에 활용이 되느냐? 우선 규산형 광물에서 추출된 규소를 결정으로 성장시켜 기둥으로 만든 뒤 얇게 자르면 그게 바로 이제 웨이퍼라고 하는 게 되고요. 요게 이제 반도체 소자를 만드는 이제 기본 재료가 됩니다. 이 웨이퍼에 반도체 제조 공정으로 각종 전기 회로를 구현하면 그게 반도체 소자가 됩니다. 그럼 이러한 반도체 소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들이 어디에 활용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우리 지각에는 규소와 산소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로 주로 활용하는 물질이 지각에 많이 있는 14족 원소인 규소를 많이 활용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과 어찌 보면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단원에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요 웨이퍼로 만든 요 반도체 소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것들이 이제 어디에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